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중에 남북회담을 갖자 이렇게 북한에 공식 성명을 냈죠. 통일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네. 이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문은 6일째 장관 명의로 북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앞으로 오늘 오전에 발송됐고 북측은 이를 수령한 상태입니다. 6일째 장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고요.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합의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사는 5.24 조치 해제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지난 가을에 고위급 접촉이 전단지 살포 문제로 중단된 데다가 최근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호 여사 그리고 현대그룹 측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면서 일종의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고립된 상황에서 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라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내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측은 이 대통령 직속 통준위가 사실상 흡수 통일을 겨냥한 기구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형식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에어아시아 소속 여객기 한 대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에어아시아 소속 실종 여객기 수색 지역에서 항공기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당국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요.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싱가포르로 향하다 실종된 여객기 기체가 해저에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객기가 추락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운행 당시에 악천후가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기기 결함, 인재 혹은 테러의 가능성까지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 여객기에는 한국인 일가족 3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땅콩 회항. 국토부가 이 부실 조사를 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신호하고 나섰네요. 관련 공무원들은 문책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요.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특별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성 훼손 그리고 부실 조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네.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서 문책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단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알려준 역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모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 이모 운전과장 등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부실 조사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는데요. 이 탑승객 명단 확보 등 기초자료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대한항공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 전문 인력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 항공사 출신 비율 제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이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요. 네. 그 앞에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 29일 그러니까 체결 시점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한미일 3국의 국방 차관들이 서명한 이 정보공유 약정은요. 일단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방부는 29일 서명과 함께 발효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알고 보니까 이미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민구 장관은요. 미국이 23일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난 26일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상 거짓말을 한 데다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약정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국회에 사후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누차 강조한 바가 있었죠. 이 한일 관계 악화 그리고 국민 여론을 고려해서 한일 간의 정부 공유 약정 체결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수차례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이 가결 처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약 20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회 추천 몫으로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총 17명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구성이 완료됐고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일단 특별조사위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지명으로 각각 2명씩 4명이 또 선출되고요. 희생자 가족에서 선출한 3명까지 모두 1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서 희생자 가족들은 이석태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호준 교수, 장완익 변호사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부동산 3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오늘 또 본회의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네, 이 시각 지금 국회에서 부지런히 법안들 통과시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이 오는 2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박지원, 조경태, 이인영 의원이 일단 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의원 차례였습니다. 이미 그 대선 주자를 지낸 그에게 어떤 당권과 대권은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문재인 의원은 자기가 대표가 된다면 그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파 논란을 의식했던지 개파 문제를 완전히 없애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만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그동안 단일화를 모색해온 김영환, 김동철 의원이 이 출마 의사를 접으면서 이른바 중도파 단일 후보로 확정됐고요.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하루 지구촌에서는 큰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을 했는데요. 실종된 에어아시아 소식부터 알아보죠. 실종기 잔해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고요? 네, 호주 정부가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정되는 잔해들인데요. 외신에서는 호주 수색기가 사고 해역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찾았다고 밝혔다는 이야기를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를 인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체가 확실한 실종기의 잔해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실종 지역을 수색한 인도네시아 헬리콥터도 조금 전 벨리퉁 섬 동쪽 해역에서 기름띠 2곳을 발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바다에 있는 기름띠 표본을 채취해서 에어 아시아기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앞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실종 사건 때도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적이 있어서요. 이 실종기의 잔해가 맞는지는 좀 더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된 탑승자들의 가족들이 구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공항에서 많이들 모여 있나 보죠? 네, 실종된 여객기와 관련한 수색 작업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가족들은 안전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 확인에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실종 여객기의 도착 예정지였던 싱가포르 창의공항 터미널에도 네. 탑승자들의 가족이 모여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승객 3명이 확인된 우리나라도 사고 추정 지점과 가장 가까운 수라바라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총영사와 직원 등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아드리아해에서 불이 나서 멈춰선 카페리가 있네요. 이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 이틀째 날이 밝으면서 총력 구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남아있던 승객들이 속속 구조되고 있는데요.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47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32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승객 49명을 실은 화물선이 처음으로 이탈리아 도시 바리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끊겨서 구명정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헬기를 이용해 갑판에서 승객들을 주변 선박 등 안전한 곳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구조 과정에서 남성 승객 1명이 사망했고 네.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는가 하면 일부 승객은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150명 이상이 노르만 애틀랜티코의 갑판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사고 해역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직은 구조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화재는 선박 아래쪽에 있는 차량 적재칸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페리 제조사 대표는 사고 선박이 방화문 작동에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 기술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해상당국도 이 사고 선박이 지난 19일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6가지 문제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운항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고 또 이 삽시간에 배 전체로 확산됐는지는 앞으로 정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계획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라는 코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을까요?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네, 이런 문제들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이제 학기 말이라서 이제 네. 막 성적 처리를 끝냈고요. 성적 처리. 네, 네. 이제 막 방학이 시작된 셈입니다. 네. 근데 우리 김호기 교수님은 사회학자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사회학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온갖 이 나라의 정치 얘기 나오시면 빠지지 않고 또 등장하세요. 아니요, 지금 전공이 네. 정치사회학이라서 그런 정치사회학. 사회학 안에서도 정치사회학. 그러시군요. 근데 최근에 책도 한 권 내셨던데요? 예술로 만난 사회. 예, 뭐 그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사회입니까? 예술로 만난 사회는. 예, 제가 이제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예. 그 주간지인 주간경향에 연재한 뭐 예술 관련 에세이 모음집입니다. 예. 근데 파우스트에서부터 설국열차까지 예, 아주 그래서 방대한 예술에 관한 식견을 좀 사회학적 시각에서 뭐 네. 시, 소설, 시곡, 음악, 미술, 영화 등 이제 뭐 제가 이제 주목했던 작품들을 골라서요. 네. 제 감상을 적고 이제 우리 사회 현실을 좀 돌아봤습니다. 예. 특별히 좀 이 책에 관해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 자원주의적 상상력을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드는데. 예, 뭐 저기 이제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예. 뭐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와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뭐 사회 속에 있는 어떤 예술의 모습 혹은 또 예술 작품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 네. 좀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나라 정치 하시는 분들 가끔 보시기도 하시고요.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이 정치하시는 이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어렵습니까?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치권 우리 흔히 이제 정치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요. 네. 이 정치사회에 대한 뭐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 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은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기왕에 하는 정치 좀 잘 좀 하면 오죽 좋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좀 이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네. 어떤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그런 일종의 뭐 이 과제이자 소명이겠죠. 아, 대화 타협이라는 것이 예.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소명이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뭐 어느 사회이든 뭐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 사회들을 보더라도 네. 이 사회에선 갈등이 존재하는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갈등을 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의 역할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은 뭐 갈등을 좀 조정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엔 좀 다소 거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예, 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앉아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바쁜 세상에. 예. 근데 이제 이게 이 정치가 다른 분야하고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 정치는 결과로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물론 뭐. 과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예, 청와대로 뭐 대표되는 정부든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여의도 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좀 이 결과로서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어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예,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뭐 것이 정책 대안이 됐던 뭐 갈등 해소가 됐던 예, 좀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미흡한 부분들이 결코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화 타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화 타협을 못할까요?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요? 네? 대화 타협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걸 공부를 안 해갖고 그런 건가요? 글쎄요, 뭐 공부라기보다는 뭐 나름대로 좀 민주화 시대가 30년이 다 되잖아요. 예, 예. 나름대로 뭐 충분히 저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예, 예. 예, 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갈라져 있다는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다. 예. 네.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다는 거 설명 좀 해봐 주시죠. 어떻게 분열돼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념적으로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예. 예. 뭐 보수 대 진보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런 이념에 더해서 예. 뭐 세대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기도 세대적으로. 해요. 예. 2030 세대하고 이제 5060 세대가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층적으로 사회적 상층과 이제 사회적 하층이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요. 예. 뭐 지역적으로도 영남과 호남 예.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어디나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면은 있겠죠. 뭐 어느 나라에나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요. 또 뭐 세대 간의 격차도 있을 거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좀 유난히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땐 예, 이런 뭐 사회적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 뭐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갈등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위 내지 4위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나쁜 거죠. 이거. 예. 3등 했으면 성적이 높은 것인가 싶었죠. 그런데 우리 사회 이제 이 갈등의 수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갈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인들은 그 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자, 이 문제를 정치권이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뭐 정치에게 부여된 이 고유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제 하나가 이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사회 갈등의 해소인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예.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권, 정치사회라고 한다면 정부와 정당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예. 이 정부와 뭐 정당으로 이루어진 국회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조직하고 아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참여해서 선출하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제 대표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대표권이 이제 위임된 조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국민과의 뭐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좀 대변해야 될, 대신해야 될, 뭐 그런 역할이나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등을 조장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우리 국민을 좀 편하게 해주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한국 정치에 대해서 갖는 불만 중에 하나는 자기 진영에게 주로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는 것 같아요. 자기 진영. 진영이라는 표현을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세력에게 이제 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보 정당 경우에는 이제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있죠. 이제 진보 세력에게 이제 주로 어떤 그런 자신의 그런 뭐 의견이나 혹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이런 좀 진영을 넘어서서 국민 전체에게 저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 통합이나 국민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정책 대안들을 모색을 해야겠죠. 네. 참, 그렇군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우리 정치 사회를 늘 분석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해오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한두 가지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문제점이 좀 드러나야 또 해결책도 나올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그 정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 것인 만큼 이른바 국민들의 민의 어떤 이런 그런 대표성들을 제대로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자면 올해 뭐 가장 커다란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사가 발생한 것은 4월 16일인데 그렇죠. 정작 세월호 특별법과 이와 연관된 법률들이 국회에서 마련된 건 10월 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통과되고요. 특별조사위는 오늘 구성되고요. 그래서 12월 29일입니다.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적어도 이제 이 그런 뭐 이 법의 제정을 맡은 국회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사실 너무 길죠.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그 애타는 어떤 그런 유족들이나 뭐 이제 이런 관련 그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빨리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국회의원들. 그렇습니다. 판판이 돌고 앉아있다가 말이죠. 오늘도 이제 벼락치기로 이제 법안들 한 100여 개인지 뭐 200여 개인지 통과시키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사실 뭐 놀았다고 얘기 표현은 좀 그래도 아무튼 적어도 놀지 않았으면 뭐 했습니까? 분명한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주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한국의 정치권 이래도 둬도 괜찮은가? 이래가지고서 과연 대한민국이 장래가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조사된 자료 하나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뭐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 것도 다름 아닌 정치권 갈등이죠. 정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죠. 그게 뭐 단적인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권이 조장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해결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참 암담할 정도입니다. 정치사회학을 연구하신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회 어떤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제도적인 문제입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저는 이 중요한 사회 문제 혹은 뭐 정치 관련 문제들의 경우에선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처방과 의식적인 처방들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중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선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 좀 차원에서 뭐 최근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이 뭐 대통령의 중심제냐 내각 책임제냐 아니면 이제 이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조선거구제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 비례제 이 대표 이들 의원 의석수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네. 제도 개선의 문제죠. 네네.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이른바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정치 문화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네. 정치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대립적인 정치 문화에서 저는 좀 합의적 정치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제 제도적 처방으로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뭐 선진화법 같은 것들을 뭐 좀 그동안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이제 쓰는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태도나 양식 이런 의식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뭐 자기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좀 존중해주는 이런 대화 타협의 어떤 그런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역시 동시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그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 의식적인 측면에서 공이 이제 변화가 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 2588 대리운전 홍제동 김수미예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차우르 정렬 2588 네. 2년짜리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7101번님께서는요. 어차피 정규직이 못될 것 같으면 4년 하고 잘리는 것이 낫겠다는 슬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9093번님께서는요. 노동자는 없고 기업 이익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또 1919번님께서는 고무줄을 당겨 느린다고 고무줄이 아닌가요? 오히려 끊어질 위험이 더 커지죠. 라고 적어주셨군요. 2055번님께서는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비정규직을 만든 나라님들 비정규직으로 직접 일 한번 해보시죠. 비정규직 사원의 고통을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김호기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 연세대학교의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앞에 말씀하실 때 역시 정치 문제는 제도적인 면과 의식적인 면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얘기 좀 먼저 좀 해보죠. 앞에 대통령 중심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치 구조 관한 이야기죠.
뭐 내각 책임자 얘기도 있고 이원적 집정부제도 있고 지금 이제 이 대통령 중심제 이거 수명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토론들이 이루어지지만, 이 정작 이 국민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전히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것은 이 그 내각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오랜 불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주화 시대를 열었던 1987년 우리가 6월 민주화 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대통령 직선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 시선에서는 이 대통령 직선제를 좀 이렇게 쉽게 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좀 지켜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부통령 대신에 있고. 더더욱이 그 총리도 책임 총리. 국무총리는 또 국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은데 지금 이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한 대통령 권한을 가진 나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당장 뭐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집권 여당의 경우는 이 사실 이 입법권을 대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의 시녀 역할 같은 것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재앙적으로 압도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어떤 그런 이 새로운 대안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적절히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대안들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내각제를 좀 검토해 볼 만하지 않냐는 논의들이 학계 내에서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국민들 다수가 보기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내각제에 대한 선호들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혹시 이제 이 잦은 어떤 그런 이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내각제라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운영하게 되면 이른바 이제 금권 정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뭐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제든 이게 이 자기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제도를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내각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걸맞은 정말 이제 우리 사회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그 권력 체제가 대통령 중심제인지 어떤 그런 아니면 내각제인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프랑스와 같은 이원 집중제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토론들이 좀 활성화 좀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국민의 의사들을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이제 특히 권력 구조죠. 이 토론들 혹은 이 논의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쉬운 것이 이 문제는 사실 일정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기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정권이 이른바 어떤 그런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종의 이제 국면 전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게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논의들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우리 당의 경우가 그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경우엔 또 이렇게 뭐 헌법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뭐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일단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 우리에게 걸맞는 어떤 그런 이 권력 구조를 그 새롭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네. 더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잖아요. 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뭐 동시 선거를 치르든 네. 아니면 2년 단위로 선거를 치르든 네. 일종의 어떤 그런 뭐 이 정부든 국회든 이 국민들로 하여금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고 좀 심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맞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뭐 시간 조정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에 뭐 원포인트 개헌 그때 그 얘기도 있었죠. 예, 있었죠. 예, 이게 4년 중임제로 하는 것이 뭐 더 기간을 맞추자. 예. 근데 앞에 말씀하시기를 대통령 중심제가 됐든 내각 책임제가 됐든 지금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여론조사 해보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개헌의 예. 필요성에 관한 것은. 근데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거든요. 앞에도 말씀이 나눴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줄이고 내각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요새 책임 장관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방 분권입니다. 미국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대통령제가 성공했다고 말하는지 하여튼 큰 부장이 없는 것처럼 아직은 돼 있는데 그게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방에서 웬만한 일 다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일이 한 절반도 안 될 거요. 그래서 연방제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채택한 대통령들은 대부분 독재화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가서는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많이 도입을 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분권형 대통령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총선을 자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국회 해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것인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을 했지만 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 두드러진 흐름 중에 하나는 비정치적 분야들이요. 예를 들어 무슨 뭐 기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문화 영역들 같은 경우에 자율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한번 치른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정말 크게 바뀌는 걸까? 뭐 사실 크게 바뀌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죠. 예. 네. 그다음에 앞에 또 이 선거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소선거구제가 적당하냐 하는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선거구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치의 가장 커다란 현재 짐 중에 하나는 이른바 지역주의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망국적 지역주의 혹은 뭐 지역 패권주의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정치에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지역의 영향력이 큰 정당이 공천만 하면 그냥 거의 자동으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말뚝만 박아도 그러니까 당선된다는 얘기. 제대로 어떤 그런 경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소선거구제를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진지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다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장단점이 있죠. 완전한 그런 완전 무결한 제도는 없습니다. 네. 그 장단점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선거구제도도 좀 이 선거제도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비례대표제도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제 독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국민적, 시민적 대표성의 어떤 그런 구현이잖아요. 네. 이 측면에 있어서는 뭐 직능을 포함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느리는 것도 네. 저는 뭐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비례대표제를 좀 더 늘리는 것을 생각해 하시는군요.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 공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 예. 줄 서가지고 마음에 들면 하나씩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저 국회의원이냐고 뭐 비난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세상에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하는, 그 제도를 쓰는 이런 게 정치 문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사실상. 그게 이제 우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 이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여당 새누리당이죠? 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까? 야당 새정치민주를 포함한 여러 정당이 있는데 제대로 정당 정치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두 정당 다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당의 경우는 사실 여당을 수식하는 말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그 집권이라고 하는 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저는 이 권력에 대한 무한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올해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 국민들이 현재 체감하는 어떤 그런 뭐 경제나 경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책임을 좀 다하지 못했다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네. 야당의 경우는 이제 야당에게 부여된 본연의 역할은 저는 견제와 대안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 그리고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가 뭐 야당하면 이제 뭐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야당의 존재감을 그대로 증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좀 뭐 다소 다르긴 하지만 20%도 달하지 않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의 존재감이라는 건 대단히 좀 미미하고 이것은 이제 야당에게 부여된 견제와 대안 제시라고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여당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면은요. 새누리당이 이 청와대하고 관계에 있어서 무슨 뭐 출장소냐 뭐하냐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면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는 무슨 그런 기구에 불과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당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또 요새는 좀 쏙 들어갔는데요. 그 도대체 이러한 당청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당정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 분리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 정치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통법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권 여당이 어떤 이제 이 청와대가 상급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이게 마치 하급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해 왔었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제대로 견제 균형을 담당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당은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뭐 비단 뭐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역대 여당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 사실 저는 제도적 처방보다는 그 국회의원들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아까 제가 정치 문화라고 얘기했듯이 스스로의 자각 같은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자각해서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야겠죠.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당정 분리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나 이제 여당이 정부에 각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협력할 건 협력을 하고, 비판할 거는 당당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정부가 법률안 제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냐,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행정부가 법률안 제한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여당 노릇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딱 던져주죠.
통과시켜라. 더더욱 이제 중요 법안은 요즘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 입법 발의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예, 왜냐하면 이제 법안 자체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요즘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그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법안 자체를 만들려고 하려면 사실 방대한 어떤 그런 이제 조직들이 그러면요 시간이 많이 투자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축사하고 인사말 하고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어디 가서 축사 많이 하잖아요. 네?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구에 가서도 많이 하고 다니고. 아무튼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좀, 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지 않는 한, 이제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 여당과 정부의 관계는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야당들을 전부 다 진보 정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분명한 진보 정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색당이나 이 노동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확고한 진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가 보기에는 중도 진보적 성향의 정당으로 중도 진보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싶은 보기엔 생각을. 짬뽕 정당인데. 여러 가지 성향의 인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걸고 있는 어떤 그런 강령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뭐 저는 뭐 중도 진보의 이념적 성향 어떤 그런 정책적 그런 성향을 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이제 중도적인 분들도 있고 뭐 진보적인 분들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요 좀 다양한 어떤 그런 이른바 이제 분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중도 진보적 성향이 좀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개파 정치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 근데 저는 여당에서도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그런 얘기가 뭐 아직도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가 미국에 야당에서는 이번에도 또 내년 2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무슨 파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식의 개파 정치가 이 다른 나라도 있습니까?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사실 정당 내에서 뭐 개파라는 말 대신 분파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요. 이 분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정책적 사안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무원연금법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좀 보자면요. 이런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같은 당내라 하더라도 이게 강경안이 있을 수 있고 온건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유럽의 여러 보수 정당들이든 진보 정당들이든 다 이런 분파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뭐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시 말씀드려서 새누리당이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정책이나 뭐 이 이념에 따른 어떤 그런 분파 혹은 개파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개파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거리 작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게 이른바 그냥 뭐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말들이 친이냐 친박이냐.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친노냐 비노냐. 이게 사실 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제 바로 그런 맨 앞에 글자를 따온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중심으로 분파 내지 개파가 나누어진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정책별로 사실 강경파와 온건파가 어떤 한정당 내에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사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위해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수 정당의 온건파와 진보 정당의 온건파가 생각이 아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들이 바로 어떤 그런 대화 타협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 중심으로 어떤 그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이른바 분파 혹은 개파로 나뉘어져야지 대부분 다 그 한가운데는 공천권이라고 하는 게 놓여져 있잖아요. 이 공천권을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아주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후진 정치의 아주 전형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가 돼야 된다. 저같이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하는 사람은 뭐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인데 정책 정강을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
그 패거리 작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공천권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은 공천권입니다. 그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가 공천권이 이렇게 셉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표들이 다 쥐고 앉아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예. 있는데요. 예, 예. 물론 좀 그 우리가 이제 줄 세우기를 쫙 하고요. 아니 공천 제도 자체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천 제도가 저 합리적이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도 자체만 설계된 제도 자체가. 예, 근데 이제 깜짝 놀랐네. 예, 왜냐하면 근데 문제는 이 제도를 이제 운용하게 될 때 예. 어떤 제도라 하더라도 그 사실상 운용을 누가 하느냐,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16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 뭐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오픈 프라이머리를 포함한 공천제도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말만 해요. 예, 근데 좀 제대로 이번에 좀 제도를 만들어서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번 결정을 하면 그게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이게 뭐 대표에 따라 바뀌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 여름까지는 그냥 이게 지금 앞으로 그냥 한 이 30년, 50년 쓸 제도를 하나 좀 제대로 딱 해서 그 좀 제도에 따라 좀 공천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가 이제 어떤 그런 정치 불신을 좀 극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이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뭐 어떤 전 조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조직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혁신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치 신인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갈아치워라. 이런 말씀이시네. 이거 뭐 갈아치우라는 건 좀 너무 거친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흔히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득권을 좀 가능한 한 줄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없애고 정치 신인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 설계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보수와 진보의 정치가 어떻게 이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역시 이게 서로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이든 자신의 정당이 원하는 것에 100%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전 그것을 한 3분의 2 정도만 얻을 생각을 하면 3분의 1은 양보해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하기는 좋아도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자기 지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지지 그룹들의 또 그런 이 생각이나 이익을 대변 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든 가장 중요한 그 사회의 공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개별 집단이나 이익의 어떤 그런 이 집단이나 조직의 이익을 넘어서서 좀 국민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씩만 양보해도 그 두 서로 다른 이념이 다른 정당들의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집합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양보할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다 퇴출시키면 딱 좋겠네. 자, 청와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은 여전히도 청와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현재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저는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민생의 어려움은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크게 말씀드리자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의 문제가 있고 30대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40대는 자기 조직으로부터 떨려날지도 모른다는 퇴출의 공포가 있고 50대 이상 분들은 현재 노후 불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그런 좀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소통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는 지금 청와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볼 때에도 소통을 너무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를 돌이켜보면 국민과의 대화, 물론 뭐 일각에서는 국민과의 대화가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뭐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었거든요. 네. 근데 현 정부는 이런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를 제대로 현재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이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얘기하는 불통 이런 것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판단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가방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 정형근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정 씨는 서울에서 검거되었고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후에 신고가 접수되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2일 오후 인천 간석동 주택가에 놓여 있던 여행 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71세 전 모 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죠. 2년짜리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031번님께 주간 경향, 054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